자, 금요일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제 시험 한 달 앞둔 시점에서요. 이제 마무리로 뭐 하나 해드려야 되는데, 라고 생각해서, 일단, 기출문제. 교재 구성이 100페이지 정도 되는데,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을 수 있다고 봅니다. 오늘 이거 끝나는 대로 수업이 마무리될 건데, 일단은, 교재 구성은 먼저 쟁점. 그쵸. 출제가 반드시 되는 쟁점. 그리고 이 쟁점에서 두 가지로 뽑았어요. 기출 그리고 신작. 한번 풀어보시고 그러면서 주요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 이거죠. 그러니까 시험장에 가져가셔야 되는 내용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이기 때문에요. 전략적으로 이것만은 꼭 맞추자라고 하는 것들 가장 먼저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들을 정리하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혹시 추가되는 판례입니다. 물론 이 판례도 기존 법리가 확인된 거 있어요. 그럼 이건 크게 문제가 안 되고요. 기존 법리 아닌 이제 새롭게 나온 것들 이런 것들 좀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평의 경우에는 물론 민법 조문이 더 출제가 훨씬 더 많이 되니까요. 항상 기본서로 돌아가셔서 복습하실 때는 각자 가지고 계신 기본서 보시는 게 타당하고요. 근데 지금 막판에는 기본서보다는요. 객관식 문제집 가지고 계실 겁니다. 이걸 더 보는 게 좋아요. 더 많이 보셔야 됩니다. 오히려 이렇게 돌아가셔야 되죠. 지금은 오히려 시험에 나오는 문장으로 눈에 익혀두시는 게 지금은 더욱더 효율적이라는 겁니다. 해서 민총 한 50페이지 정도 만들었고요. 물건 50페이지 정도 만들었으니까 뭐 오전에는 민총 오후에는 물건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1번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1의 신의성실의 원칙이죠. 법원은 각자 공부하시면 되는 거고요. 법원의 경우에는 1조랑 185조 같이 공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별도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지금 분묘기지권이라든지 명인방법 관련된 최신 판례가 나왔으니까요. 물권법 파트에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고, 자, 파트 1의 신의성실의 원칙. 자, 판례 싸움이기 때문에 별표는 3개. 자, 근데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기출문제 박스형 볼까요? 신의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기억지문 보겠습니다.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으면 직권으로 신의칙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가 아니라 직권이죠. 자, 보세요. 첫 번째, 신의칙은 누가 봐도 지금 민법에 규정이 있단 말이에요. 추상적 법규범이죠. 이 말이 중요합니다. 법규범. 지금 법규범에서 파생되는, 그러니까 얘는 강행규정인 거고, 강행규정이란 말은 그래서 직권으로 판단을 하겠다라는 거죠. 직권으로 판단하겠다. 자, 그 다음으로 이 추상적이란 말이 갖는 의미. 그러니까 구체화시킬 필요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판례가 파생 원칙들을 내어놨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추상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얘가 과연 구체적으로 우리 민법에서 어떤 걸 담당하느냐, 기능이죠. 구체적인 타당성 기능을 실현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기능들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흠결을 좀 메꾸겠다. 특히 보충적 해석 쪽에서 법률행위 해석 기능으로 많이 활용이 되고요. 자, 그리고 나는 의무를 한번 창설해 보겠다. 이게 중요하죠. 의무 창설 기능이 중요합니다. 대표적인 게 고지 의무예요. 두 가지 판례는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하나. 자, 그리고 두 번째 공동묘지산. 이런 건 챙겨 가셔야 되죠. 여기서는 기만까지 간다. 즉 이러한 고지 의무는 신의칙으로도 뽑힐 수 있다는 겁니다. 법률의 규정이 있으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계약상 고지 의무 있으면 당연히 해야 돼요. 근데 흠결이죠. 야, 계약상 지금 고지 의무 유무를 확인 안 했다 하더라도, 약정 안 했다 하더라도 과연 신의칙 조리로 뽑아낼 수 있겠는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디귿지문 바로 가볼까요? 부동산 거래에서 신식상 고지 의무의 대상은 직접적인 법령 규정뿐만 아니라, 법령이라고 하는 건 법률과 명령. 그러니까 이미 법원이 들어가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쵸? 법령,
법률과 명령이다. 그럼 법원과 관련돼서 민법 1조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뿐만 아니라 넓은 의미, 실적 의미의 법률도 포함된다. 그리고 계약상 나왔고요. 그리고 관습상 또는 조리상 나왔습니다. 그래서 도의상, 종교적 고지 의무라는 건 있을 수가 없고요. 자, 그 다음에 니은이 이제 파생 원칙 중에 모순행위 금지 원칙이죠. 시험에 당연히 가장 많이 나올 거예요.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올 거니까 기억 잘 해주시고, 즉 주장할 수 없는 것, 모순행위, 후행행위 주장이 불가합니다. 판례 챙겨 가셔야 되죠. 첫 번째 지금 무건대리 나왔어요. 무건대리. 대리 파트에서도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소시죠. 소멸시효 주장 안 할 것 같은 태도를 취했는데 갑자기 하시네? 그럼 안 되시고, 그리고 취득시효, 이렇게 세 가지는 그냥 암기해서 들어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바로 vs.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행 행위, 바꿔 얘기하면 모순 주장이 된다. 이유인 즉슨 그 선행행위가 한마디 강행법규다. 선행행위가 강행법규 위반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애초에 신뢰 자체가 쌓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선행행위에 대한 신뢰 자체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미성년자, 암기, 그리고 의사무능력자. 관련 최신 판례가 하나 나왔으니까 우리 뒤에 자연인 파트에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사립학교법, 국토계획법, 사립학교법, 국토계획법, 증권거래법. 얘네들은 강행법규 위반이어서 특히 증권거래법과 사립학교법에서는 뒤에서도 보실 거지만 표현대리 자체가 적용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혹시라도 요즘 하나 상속포기, 가족법 영역이 민법 총칙이기 때문에 한 지문씩 뽑힌다고 할 때 이런 부분 챙겨가시면 됩니다. 자, 근데 보세요. 선행행위가 강행법규 위반이라고 해서 무조건 모순 주장이 되는 것이냐? 또 예외가 있습니다. 모순 주장 불가. 이게 뒤에 최신 판례로 있어요. 근데 여기까지는 출제 가능성이 과연 있을 것인가, 간평에선 그래도 한번 보시는 겁니다. 극히 예외적으로 진짜 선행행위에 대한 신뢰보호 필요성이 너무나도 강하다. 그렇다면 강행법규 위반이지만 신의칙으로 막겠다라고 하는 그런 문장들도 있으니까 뒤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니은 무건대리인이 무건대리 후 단독으로 본인 지위를 상속했는데 본인 지위에서 그 무건대리행위 주인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기출빈도가 높죠. 다시 한번 무건대리, 소멸시효, 취득시효 이 세 가지는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해설은 각자 보시고 자 넘어가시면 이제 3페이지에 기출 두 번째입니다. 신의성실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기억 지문에서 드디어 파생원칙이 하나 나왔죠. 사정변경. 이게 최신 판례가 한번 또 나왔습니다. 2020년도에. 그래서 사정변경은 다시 한번 출제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기억 잘 해주시고 이걸로 과연 권리를 뽑아낼 수 있겠는가. 앞에서 봤다시피 고지의무라는 의무 창설 기능은 있는데 과연 신의칙을 통해서 권리를 창설할 수 있겠는가. 그 권리 중에서도 엄청나단 말이에요. 지금 얘를 뽑아냈는데 형성권이 갖는 특징은 뭐죠? 얘는 지금 단독행위로서 법률관계를 조기에 지금 종료시키겠다라는 거의 단독행위 형성권이고 일반적 의사표시로 권리변동이 초래되기 때문에 얘는 반드시 법률의 규정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특징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명문의 규정 없이도 지금 사정변경으로 형성권이라고 하는 두 가지 해제권과 해지권을 냈는데 자 과연 이걸 어떻게 뽑아낼까라고 할 때 자 계약 기초입니다. 이 단어 제가 출제자라면 저는 그냥 사정변경에서 이 단어를 바꿔내요. 왜냐 우리 수험생분들은 이쪽에 조금 더 익숙하니까. 그쵸? 객관적 사정해야 된다. 주관 개인은 안 된다. 오히려 이쪽에 포커스들이 조금 더 맞춰져 있을 수 있어요. 즉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사정은 포함 안 된다. 근데 저는 이쪽에 좀 포커스를 두고 싶다라는 겁니다. 계약 기초가 된이에요. 계약 기초 불문 객관적 사정이라 그러면 틀린 지문입니다.
계약 기초 불문은 틀린 지문이요. 계약 기초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기초가. 그래서 두 가지가 나왔죠. 해제 파트에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해제는 X. 예를 들면 건축 제한이라든지 시가 상승. 요것만으로는 안 되죠. 이건 어찌 보면 주관적 사정일 수 있고요. 그리고 계약 기초가 아닌 사정. 그 충분히 예견 가능하다. 부동산 정책이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해지는 근보증인데 얘는 두 가지 지금 여기서 나왔네요. 불특정은 가능한데 불특정 채무를 보증했다. 얘는 가능한데 기간 불문입니다. 근데 특정되고 확정된 채무다. 얘는 안 되죠. X. 포커스를 어디에 맞추시느냐? 여기에 맞추시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요런 얘기 한번 나와주면 건축 제한이라든지 시가 상승만으로는 아니 된다 정도로 봐주시고, 그러니까 조심스럽다라는 거죠. 우리가 신의칙이라고 하는 구체적 타당성은요, 민법이 가지고 있는 이념, 사상이죠. 법적 안정성에 대한 엄청난 예외예요. 그러니까 판례도 요건을 엄청 디테일하게 서술을 해주죠. 하나라도 무너지면 안 된다. 그리고 한 번에 끝나는 계약에서는 더 신중하겠다. 그쵸? 더 신중하겠다. 그게 바로 기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민도 하지 마시고 확정 채무 끝. 안 돼요. 자, 그리고 니은 소멸시효 완성 나왔습니다. 바로 나왔죠. 그래서 제가 세 가지 다시 한번 무건대리, 소멸시효, 취득시효, 간편과 관련된 내용만 지금 제가 세 가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채권까지 들어간다 그러면 임차권 주장 안 하기로 했는데 임차권 주장한다. 그 판례까지도 추가되는 거죠. 그리고 디귿, 이게 원칙입니다. 강행법규를 스스로 위반한 자가 스스로 강행법규 위반을 이유로 약정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의 측에 반하지 않는다죠. 그래서 디귿 지문은 일단 원칙 문장이 나왔으니까 잘 보시고, 자, 그래서 뒤에 넘겨보시면 5페이지에 이렇게 이제 추가 판례를 학습하시는 거예요. 자, 어떻게 이제 학습하시는지 아시겠죠? 일단 주요 쟁점들을 이렇게 한 번씩 또 보면서 시험장에 가져가야 될 내용들을 챙겨가시면서 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요런 지문들이 있구나. 그리고 최신 판례로 또 추가 학습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판례 01번 보세요. 충분히 찍힐 수 있는 문장이죠. 자, 계속적 계약입니다. 그러니까 일시적 계약에서도 당연히 있어요. 일시적 계약에서도 대표적인 고지의무 있습니다. 분양계약에서 제가 쓰레기 매립장, 공동묘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계속적 계약에서도 당연히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어떻게 하시냐면 야, 그럼 이건 안 나온다는 거야? 일시적 계약에서는 고지 의무가 안 나온다라는 거야? 아니에요. 나온다고요. 매매라고 하는 분양계약에서 나왔죠. 공동묘지, 쓰레기 매립장, 분양계약 사안 나왔습니다. 그러면 얘보다 계속해서 진행되는 여기서는 어때? 고지 의무가 조금 더 강화될 여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문장을 살펴보시는 거예요. 첫 번째 줄. 계약의 일방 당사자는 신의선질 원칙상 계약 효력에 영향을 미치거나 효력하나 유무효죠. 상대방의 권리 확보, 권리 둘.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 사정 등을 미리 고지할 의무가 있으며 이런 의무는 계약을 체결할 때뿐만 아니라 나왔죠? 체결할 때뿐만 아니라 계약 체결 이후 이행하는 과정에서도 유지된다. 보세요. 조금 더 늘어나잖아요. 체결, 이행 여기까지입니다. 이 한 문장은 충분히 뽑히죠. 계속적 계약에서 당사자의 고지 의무는 체결 시에만 있으면 된다. 체결 시에만 하면 된다. 땡입니다. 체결 그리고 이행이에요. 사실 이게 조금 더 구체화된 게요. 이거는 그냥 알아만 두시면 됩니다. 위에다가 추가해서 이건 그냥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되는데 이게 대표로 그냥 규정된 내용이 바로 보증이에요. 보증계약에서 주채무자의 신용상태 고지 의무. 얘가 대표적으로 그냥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겁니다. 얘는 보증계약 체결 시뿐만 아니라 보증계약 체결 이후에도 갱신 시에도 야 지금 주채무자의 신용이 무너지고 있어. 보증이 나 너 어떡할 거야? 그래 내가 주채무자한테 연락해 볼게. 야 주채무자야 너 지금 자산 상태가 별로 안 좋다는데 걱정하지 마. 내가 돈 꼬박꼬박 잘 갚을게. 이건 상식으로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거 학습을 시켰거든요. 원래 주채무자의 신용상태 고지 의무에 대해서 판례는 종래 부정이었어요.
그러니까 몇 년 전에는 이걸 학습을 같이 했죠. 저와 함께. 근데 그냥 대놓고 이제 규정을 했습니다. 입법자들이 조문으로 법률로 판례를 폐기해버린 거죠. 이걸 사실상 폐기라고 해요. 전합한 폐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판례 01번 같은 경우가 저는 이제 자연스럽게 읽히죠. 그치 너무 당연한 거지. 계속적 계약에서는. 자, 뒤에 읽어봅니다. 다음. 특히 계속적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고도의 기술이 집약된 제품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제조업자이고 상대방이 소비자라면 정보 불균형입니다. 맞네요.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제조업자에 대하여 위와 같은 고지 의무를 인정할 필요성이 그냥 크다도 아니고 더욱 크다. 더욱 크다. 리스나 렌트죠. 리스나 렌트. 너무 당연합니다. 요즘 문제가 많이 생겼죠. 특히 정수기에서 중금속이 막 나왔다 이런 것들. 그리고 뉴스에 나오는 판례들이 지금 여기까지 나온 거예요. 뉴스에서 나오는. 자, 그리고 판례 02번입니다. 알고 계신 위임사무에 관한 약정 보수에게 감액 여부 동그라미죠. 다만 얘는 민사 사건입니다. 아시다시피 자, 첫 번째를 가볍게 읽어볼까요?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고 민사사건이구나. 원칙입니다. 약정보수액 전부를 청구할 수 있죠. 왜냐? 이게 계약 준수 원칙이니까 약속은 지켜줘야 된다. 다만 약정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관념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 즉 약정 자체가 무효가 아닌 감액의 논의라는 겁니다. 감액은요 유효를 전제로 하는 얘기인 거예요. 무효라면 감액 얘기가 안 나옵니다. 따라서 이러한 보수 청구의 제한은 어디까지나 나왔네요. 계약 자유 원칙에 대한 예외다. 약속은 지켜져야 된다. 계약 준수 원칙이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사정 변경도 대표적으로 계약 준수 원칙의 예외. 법원은 그에 관한 반드시 합리적인 근거를 명확히, 그냥도 아니고 명확히입니다. 항상 이런 표현 쓰고 있다. 신의칙은 구체적 타당성이고 예외적으로 지금 개입하는 거기 때문에 표현 하나하나가 조심스럽다. 자, 그럼 빈 공간에 얘만 하나 이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민도 안 하죠? 그냥 103조 위반 무효. 고민도 하지 마시고요. 얘는 뭐 깎네 안 깎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끝. 형사사건에서의 성공보수 약정은 103조 위반의 무효다. 이런 것들 챙겨가시면 된다 이 얘기입니다. 사실 판례 2번의 민사사건 약정 성공보수 약정보다는 오히려 이런 게 103조에서 조금 더 우리 수험생분들에게 익숙하실 것 같아요. 뒤에서 다시 한번 또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에 판례 공사 한번. 자, 실효 원칙에서 오랜만에 최신 판례가 나왔는데 문장 그대로입니다. 기준 법리 확인이죠. 읽어볼게요. 권리자가 실제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끊고 권리 행사 기대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 상당한 기간 첫 번째 요건. 상당한 기간은 어떻게 판단한다?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한다. 맞죠? 개별적, 구체적 판단. 종전 소유자의 권리 불행사는 신소유자 권리 불행사의 고려사항이 아니다. 한 문장 일단 뽑았고요. 자, 계속 읽어봅니다. 상당 기간이 경과하도록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여 의무자인 상대방으로서도 이제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신뢰할 만한 자 정당한 기대 두 번째 요건. 그러니까 이 정당한 기대를 가지려고 할 때 어떻다? 단순 권리 불행사만으로는 정당한 기대가 쌓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단순 방치는 안 돼요. 단순 방치는 우리 민법에서 배척. 단순 방치 X. 문장 지금 2개 뽑았습니다. 다음에 새삼스럽게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법질서 전체를 지배하는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결과가 될 때에는 그 권리 행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그래서 시험에 준비하셔야 되는 건 밑에 빈 공간이 또 있죠. 이 두 가지. 자, 적용되는 두 가지. 특이하죠. 항소권이란 말. 소송상 권리도 실효시킬 수 있는가? 그렇다. 그리고 여기 나왔죠. 형성권. 얘는 지금 제척기간에 규율을 받는 친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효시키겠다. 해제권. 얘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실익들이 여기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소멸시효가
적용 안 될 수 있는 기타 다른 권리에 대해서 과연 이 실효의 원칙을 작동시킬 수 있겠는가? 그렇답니다. 그렇다. 특히 항소권은 민사소송법 등 명문의 규정에 있는 불변기간이라고 하거든요. 못 바꿔요. 그러니까 항소권의 경우에는 적용실익이 더 큰 거죠. 진짜 법에 빡 정해졌기 때문에. 자, 그리고 적용 안 되는 것들, 가족법 영역이기 때문에 두 가지는 챙겨가시는 게 좋겠죠. 올해 공인노무사 민법 1차가 난이도가 엄청났어요. 지금 그거는 비단 공인노무사에 한정되는 게 아니라 다른 영역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출제자분들의 생각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사법시험이 본격적으로 폐지되고 나서 어느 정도 이제 난이도 조정을 하고 있는데 공인노무사가 재작년부터 엄청나게 난이도가 올라가더니 올해 거의 이제 극강 난이도를 보이면서 계속해서 영역을 확장시켜놔요. 그게 얘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죠. 민총은 여기 다 포섭시키는 거잖아요. 재산신분. 그리고 이 재산에서는 물권뿐만 아니라 채권. 근데 우리는 지금 민총 하나랑 물권 하나란 말이에요. 근데 교수님들이 채총 내고 신분 내. 야, 채총이랑 신분 관계는 시험 영역 아니잖아. 무슨 소리야. 민법 총칙에 포함되는 건데. 라고 하면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래서 브리타로 이렇게 하나씩만 제가 추가적으로 알려드릴 테니까 깊게 학습하지 마시고요. 그냥 혼인 취소권, 인지청구권은 실효의 원칙이 적용 안 되는구나. 둘 다 행사기간에 제한이 없어요. 규정 자체가 아예 없어요. 행사기간에 규정 자체가 아예 없어요. 자, 그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판례 04번 얘인데 원래 원칙은 어땠어요? 강행규정 위반자의 무효주장은 신의칙 위반이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줄 보시면 단체협약 위에다가 쓸까요? 근로기준법이에요. 아, 옆에 있네요. 근로기준법 네모. 요거는 노동법 영역이어서 제가 앞에서 안 알려드린 겁니다. 미성년자, 의사 무능력자, 국토계획법, 사립학교법, 증권거래법 이건 알려드렸는데 근로기준법은 안 알려드렸죠. 최신 판례로 나온 근로기준법. 그러니까 세 번째 줄 보시면 당연히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요게 원칙 끊고. 근데 다만 이제 문장 좀 볼게요. 뒤에 노사합의에서 정기상여금은 그 자체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전제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 산정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했다. 그렇죠. 상여금과 임금은 다른 거잖아요. 이를 전제로 임금 수준을 정한 경우 근로자 측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가산 주장한 거예요. 아니 가산 안 하기로 했는데 왜 가산하냐고 했더니 저 그 뒤에 한 번만 읽어보세요. 사용자 입장에서 너무 부담이 되는 거야. 요런 예외. 원래는 가산해서 해줘야 되는 거 맞아요. 근데 또 나왔죠. 보세요. 사용자 입장에서 재정적 부담 이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뒤에 요 말이에요.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 네모 박스 하나 탁 하시고 그러니까 요런 특수한 사안 뒤에 표현 보세요. 기업 존립 위태 이것도 네모 해서 요 두 가지 키워드. 그러니까 극히 예외적으로 이게 바로 신의칙의 가장 큰 특징이죠. 어때요? 구체적 타당성의 거의 마지막 끝판왕이 나온 거죠. 강행법규 위반이라 하더라도 그럼 우리는 이런 문장 뽑힐 수 있어요. 제가 간평으로 출제를 한다 그러면 다른 영역은 이거 원문 그대로 내겠지만 간평은 이런 걸 가지고 이런 문장이 뽑히죠. 맞아요? 이게 시험장 가서 한 문장 보였어요. 강행법규 위반자 스스로 무효주장하는 것이 신의칙 위반 될 수 있다. 맞는 문장이죠. 예외 긍정이잖아요. 맞는 문장 맞죠? 이 문장이 보였을 때 어떻게 하셔야 돼요? 시험장 가시면 상대적으로 판단하셔야 됩니다. 가장 옳은 것과 가장 틀린 걸 찾아내셔야 돼요. 근데 다른 지문이 다 맞아. 그러면 얘는 예외니까 원칙 얘기를 안 한 거잖아요. 그쵸? 만약에 주장하는 것이 예외적으로 이런 표현이 있으면 이건 무조건 맞는 문장인데 예외란 말이 없어. 그러면 누가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 야 이건 원칙으로 읽힐 수 있잖아. 원칙이란 말이 없으니까. 그럼 원칙으로 보면 틀린 문장. 근데 예외로 보면 맞는 문장이죠. 이게 올해 공인노무사에서 나왔다가 보수정답으로 인정된 거예요.
저는 알고 있는 거죠. 출제자의 의도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출제자는 이 판례를 알고 있는 거야. 2022년 4월자 판례 이런 걸 알고 계신 거죠. 그래서 출제자가 의도했는데 교수님 요거 원칙 예외 얘기가 없어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 누가 해석하냐에 따라 이거는 분명히 논란 여지가 있다. 그럼 복정답으로 인정할게. 우리 이렇게 챙겨가세요. 이 한 문장 나왔을 때 조심조심. 자, 강행법규 위반자 스스로 무유장하는 것이 신식 위반될 수 있다. 가능성을 열어뒀잖아요. 그죠? 그럼 이건 맞는 문장이라는 겁니다. 가능성을 열어둔다라는 것은. 이렇게 구체적인 사실관계보다는 오히려 이제 간평적으로 문장을 바꾼다고 할 때 해서 판례 01번은 제가 키워드 잡아드린 효력, 권리, 이행, 유지, 위임사무에서는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 실효의 원칙에서는 판례 문장 몇 개 뽑혀드린 것, 그리고 판례 04번에서는 오히려 간평에서 나올 수 있는 문장의 전환, 이런 것들 봐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자, 파트 2에서의 법률행위 주체 자연인인데 두 문제에서 세 문제 정도가 나올 거라 예상이 되는데 역시 전통적인 강자예요. 근데 올해는 얘는 좀 학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얘는 갑을병 사례로 나올 수 있어요. 학습을 부탁드립니다. 산모 각계에서 태아을 근데 병 가해자 교통사고 뻥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태어나고 조산하고 죽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 정지조건설로 결론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쵸. 사산하면 의미가 없으니까 정지조건설로 결론을 내리고 개별적 보호주의에 따라서 불법행위, 상속, 유증, 인지, 특히 얘가 나오겠죠. 불법행위. 이게 민법 총칙 영역이니까 그나마.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얘는 인지 대상입니다. 청구권이 아닌 거죠. 인지 청구권이 아니라 부의 인지 대상으로서의 태학, 좀 소극적인 권리 능력. 이런 부분들 살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출 3번을 통해서 이제 제한 능력자 이후로 넘어갈 건데요. 지금 기출 빈도가 확실히 이쪽에 포커스가 좀 많이 맞춰져 있어요. 갑을병 살해내기 딱 좋죠. 갑을병 살해내기 딱 좋고, 성년 후견에서는 아직은 그래도 조문입니다. 아직은 조문이에요. 조문이지만 뒤에 보다시피 지금 최신 판례가 몇 개 나왔고요. 얘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려줬어요. 헌법재판소가 최근에 합헌 결정까지 내렸기 때문에 교수님들도 아마 알고 계실 거다. 그러면 당연히 얘가 1번일 거고요. 그쵸. 얘가 1번일 겁니다.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그리고 피특정 후견인. 왜냐하면 얘네들은 두 가지로 가봅니다. 질병, 장애, 노령이라는 정신적 제약, 경제적 제약, 신체적 제약 안 돼요. 그리고 지속결여가 피성이죠. 그리고 피한정 후견인은 부족이죠. 부족. 그리고 얘는요. 똑같죠. 질병, 장애, 노령, 정신적 제약의 플러스 일시 특정. 차이점. 얘네들은 본인 의사 고려입니다. 고려만 하시면 돼요. 뒤에 제가 신장 문제로 내어드렸어요. 근데 얘는요. 행위 능력자죠. 즉 특정 사물을 제외하고는 다 행위 능력자. 그 일시기간 제외하고는 다 행위 능력자예요. 그러니까 본인 의사 반해서는 못하죠. 이 두 개를 짬뽕시킨 신장 문제를 제가 내어드렸습니다. 얘는 본인 의사를 고려하기만 하면 되니까 본인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장을 교수님들이 내신다라는 겁니다. 이런 문장을. 본인 의사에 반하여 가능하다라는 문장을 내버리는 거예요. 의사의 고려가 말 그대로 고려만 해주면 되는 거지.
중현아 특강 좀 하나 해줬으면 좋겠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끝. 그쵸? 안 해도 되는 거죠? 어, 똑같아요. 의사 반하여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렸죠. 합헌이 나온다고. 싫은 거지 자기는. 아니 네가 뭔데 나를 피성년 후견인으로 만들어. 응? 합헌이라고. 합헌이라고. 그리고 이제 요거 조금 고민해 보셔야 되는 게 하나 있는데 이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쪽에 포커스입니다. 얘네들은 후견 등기부 공시예요. 완전 특이한 제도입니다. 후견 등기부. 왜냐면 이제 여기서 미성년 후견인이 나올 거잖아요. 얘네들은 뒤에서도 볼 거지만 1인 자연인이거든요. 1인 자연인 1명. 얘네들은 여러 명 법인이 되는데 1인 자연인이고 얘네들은 가족관계 등록부 공시입니다. 저라면 이 한 문장 내죠. 성년 후견의 경우 가족관계 등록부에 공시한다. 땡. 확실히 제도 자체가 다르죠. 그냥 뜬금없는 한 문장이야. 성년 후견인은 가족관계 등록부에 공시한다. 안 돼요. 후견 등기. 일단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 반드시 체크하고 이제 추가적인 학습을 한번 우리 뒤에서 해보도록 합시다. 자, 기출 3번 미성년자 파트 좀 볼게요. 시험장 들어가시면 이제 요런 문제들이 초반에 보이시죠? 자, 갑은 취소할 수 없는 법률행위 범위를 정함이 없이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받았다 끊고. 그러니까 여기까지 봤을 때 이제 머릿속에 그려지셔야죠. 아, 이 친구의 행위 능력은 뭐였더라? 두 가지. 가정법원이 지정해 준 것, 일상생활용품 필요하고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것. 자, 근데 갑은 법정 대리인 의뢰 동의서를 위조하는 방법 끊고. 동의서 위조입니다. 능력자로 믿게 한 게 아니라 동의서 위조예요. 우리의 성년 후견인에게는 동의권이 없죠. 왜냐? 동의를 인식할 지능이 피성년 후견인에게는 없으니까. 그래서 뒤에 의뢰 동의가 있는 것처럼 믿게 했다. 아, 진짜 복수정답 시비를 피해가기 위해서 동의서 위조, 동의서 있는 것처럼 믿게 했어요. 뒤에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라고 한다 그러면 문제 자체가 완전 달라지는 겁니다. 완전. 자, 뒤에 자기 소유 건물을 병에게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기억 지문. 을은 병을 상대로 계약을 여전히 보세요. 취소할 수 있죠. 그리고 니은 지문. 병은 갑을 상대로 계약의 추인 여부에 대한 확답 촉구할 수 없죠. 제한 능력자를 상대로 하는 확답 촉구권은 안 되고, 그다음에 디귿 지문. 선의 철회권입니다. 선의철회권.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시험장에 챙겨가셔야 되는 것. 여기 이제 vs 자, 제한 능력자의 상대방 보호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우리 취소권자 측에서 취소를 할 거예요. 즉 제한 능력자 측에서 고민도 안 하고 취소를 할 겁니다. 바로 공부했던 신식 위반이 아님. 이 한 문장. 그러니까 이제 상대방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우리 민법이 보호하는 규정을 마련해 놓고 있는데, 첫 번째가 법정 대리인 동의 증명이죠. 이런 건 그냥 격가지로 공부하시고 크게 문제 안 되니까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증명해 보자. 그리고 시험에 나올 만한 건 요거죠. 여기에 신용카드 사안이 있으니까 우리 뒤에 제가 신장 문제와 관련돼서, 아니면 뒤에 또 추가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거기서 한번 다시 재정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용카드 사안 지금 한두 질문씩 나오고 있으니까요. 추가적으로 조금만 정리를 해보고요. 그리고 나오는 것 특정 영업이죠.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조문이. 이 특정 영업 부분에서는 조문 자체가 성년자와 동일하다 그랬어요. 이 얘기인즉슨 법대 대리권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죠? 법정 대리인 대리권 날아가는 거예요. 영업은 아이가 더 뛰어나. 영업 능력은 훨씬 더 뛰어나 아이가.
잘 뽑히는 거. 그리고 극강의 빈출도를 자랑하는 고민도 안 하죠. 대리. 따라서 대리행위 자체를 취소한다는 말은 있을 수가 없죠. 제한 능력을 이유로. 자, 여기까지가 어찌 보면 좀 일반적인 것.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영역을 확장하면 플러스 추인, 그쵸, 추인제도. 근데 이것도 좀 불안불안하죠. 이건 본인 측 입장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제척기간 3년, 10년 이렇게. 요 녀석은 직권 요런 말. 그리고 이제 특례로서 나오는 게 선악불문 확답촉구권. 고민도 안 하죠. 챙겨가셔야 되는 거 1개월 이상 혹시라도 날짜 바꿔낼 수 있고요. 발신주의 그리고 추인 간주입니다. 이건 뒤에서 의사표시 파트에서 또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다만 특별한 절차가 필요하다. 후견감독인의 동의 말하는 거죠. 이거는 추인으로 볼 순 없다. 그리고 선의철회권, 선악불문, 거절권. 그래서 얘가 잘 나오는 거죠. 선의철회권. 선의자에 한하여 철회할 수 있다. 그럼 이제 확정무효가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항상 잘 나오는 게 이제 여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가 있는 거죠. 두 개가. 자, 보세요. 표현을 제한 능력자가 이래요. 제한 능력자가 동의 있는 것으로 믿게 했다. 능력자로 믿게 했다. 맞습니다. 취소 못하죠. 제한 능력자가 동의 있는 것으로 믿게 했다. 능력자로 믿게 했다. 취소 X. 자, 근데 지금 보는 요거죠. 미성년자. 그리고 피한정 후견이. 이제 보세요. 동의 있는 것으로 믿게 했다. 능력자로 믿게 했다. 취소 불가. 이렇게 지금 지문이 나온단 말이죠. 어떤 게 틀린 거예요? 제한 능력자가 동의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 취소할 수 없다. 이 지문 틀린 지문 맞죠? 이 지문은 틀린 지문입니다. 이 제한 능력자 중에 지금 제가 이렇게 해놨잖아요. 이게 맞는 문장이죠. 일부러 보여드리는 거예요. 틀린 지문으로. 한 줄짜리. 제한 능력자가 동의 있는 것으로 믿게 했다. 취소할 수 없다. 틀린 지문입니다. 이 제한 능력자 중엔 누구 빠져야죠? 피성년 후견인 빠지셔야 돼요. 피성년 후견인. 맞죠? 피성년 후견인과 관련해서 성년 후견인은 동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한 능력자가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 취소할 수 없다. 이건 맞는 문장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요? 제한 능력자가 동의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 취소할 수 없다. 틀린 지문. 제한 능력자가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없다. 맞는 지문. 맞는 지문. 동의와 능력자의 개념의 차이. 요것만 시험장 가셔서 한 지문 정도만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수님들이 그냥 원터치 문장으로 낼 거예요. 제한 능력자가 동의 있는 것으로 믿게 하거나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없다. 땡입니다. 동의에선 머릿속에 계속 넣어주셔야 돼요. 성년 후견 빼자, 성년 후견 빼자, 성년 후견 빼자. 해서 취소권 배제 쪽에만 다시 한번 학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서 이제 미성년자 부분은 요 정도로 정리를 하셔서 시험장 챙겨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넘겨보시면 8페이지에 이제 요 문제로 한번 또 추가 학습을 해봅시다. 자, 기출 4번 8페이지. 자, 미성년자 갑과 그의 유일한 법정 대리인 을에 관한 설명입니다. 자, 1번. 갑이 그 소유 물건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 미성년인 상태에서 매매 대금의 이행을 청구하여 대금을 모두 지급받았다면 을은 그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가 아니라 법정 추인 사유죠.
뒤에 제가 해설을 해드렸습니다. 해설을. 그래서 법정 추인과 관련돼서 특히 이행의 청구 쪽에 조금 포커스를 두세요. 이행의 청구입니다. 적극적인 증명. 이행 청구를 받는 것은 탈락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요인은 바로 취소 사유가 종료된 후, 취소 사유가 소멸된 이후에 해야 되죠. 즉 미성년인 상태에서는 하면 안 되고 미성년자가 성년자가 되거나 사기 강박을 벗어나거나 사기 강박 벗어난 상태에서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2번 을이 갑에게 특정 영업에 관한 허락을 한 경우 을은 그 영업에 관하여 여전히 대리할 수 있다가 아니라 대리권 소멸이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갑이 을의 동의 없이 타인의 적법한 대리인 나오네요. 대리인은 가능하죠. 그러니까 제한 능력을 이유로 그 대리행위 법률행위를 취소할 순 없고요. 자, 그 다음에 5번 보겠습니다. 을이 재산 범위를 정하여 갑에게 처분을 허락한 경우 갑이 그에 관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는 을은 그 허락은 취소할 수 있죠. 진짜 위험한 문장. 허락의 취소입니다. 허락의 취소. 이게 법조문인데 조문에서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이 의미가 아니죠. 이미 한 법률 행위를 취소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미 한 영업 행위를 취소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허락을 취소한다는 의미다. 그러니까 교재가 뭐라 그래요? 이 허락은 소구표가 아닌 장래요의 의미의 철회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조문에서 저는 이런 거 바꿔냅니다. 을이 재산의 범위를 정하여 갑에게 처분을 허락한 경우 갑이 그에 관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이라면 조문은 허락. 허락을 하고 영업행위를 했다. 그 영업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땡입니다. 허락의 취소인 거죠. 허락의 취소. 그러니까 여기에는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라는 명문의 규정이 있는 거예요. 분명히 어라? 제한 능력자의 경우에는 강행 규정이어서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이 없는데 그거는 법률행위 취소에 대한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이 없다라는 말이고 이건 허락의 취소잖아요. 허락. 자, 그리고 이제 4번 위에 가봅니다. 갑이 을의 동의 없이 신용구매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을의 동의 없음을 이유로 그 계약을 취소하는 것은 신의 측에 반하지 않는다. 바로 나왔네요. 그래서 4번, 5번이 바로 이제 신용구매 사안이니까 여기서 이제 나올 수 있는 문장이 뭐가 있을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갑이라고 하는 우리 미성년자가 을과 신용카드 계약을 체결합니다. 가입 계약. 그리고 신용카드가 있는 신난 거죠. 그쵸. 어렸을 때 미성년자일 때 신용카드를 들고 다니면 뭔가 있어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갑이 신나게 친구들아 밥 먹자. 가게에 들어가서 어떤 걸 한다? 신용결제를 딱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요렇게 카드 대금이 지급되겠죠. 요 상태예요. 요 상태. 일단 얘는 신용카드입니다. 여기는 취소가 된 거예요. 끝. 이 취소에 신의칙 위반이 아니다 라고 한 거고 취소했으니까 나오는 것 부당이득이죠. 자, 그리고 이제 하나 더. 근데 어때요? 제한 능력자는 특칙 규정. 어떻다? 현존만 반환한다. 이게 기출에 가장 많이 됐죠. 현존이익만 반환한다. 자, 그렇다면 제한 능력자가 현존이익을 반환하는데 금전은 추정되는데 여기서 추정되는 금전은 뭐냐? 요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카드 대금 돌려줘야 된다. 이렇게 한 문장 뽑힐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가 이게 바로 6조 처분허락 재산이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취소 못했습니다. 결론만 알고 계시라고요. 구매계약은 바로 여기 걸리면서 나올 수 있는 건 뭐다? 요 허락에는 어떤 게 가능하다? 명시,
묵시 가능하다. 그 처분이 허락된 재산은 소득 범위 내에서 신용결제를 하던 현금 결제를 하든 상관없다. 그쵸? 그리고 이 처분 허락과 관련해서 처분을 어떤 형태로 하느냐? 신용결제를 하든 현금 결제를 하든 상관없다라는 겁니다. 요 한 문장. 신용결제, 현금결제 같다. 즉 내가 한 달에 50만 원을 벌었어요. 카드로 200만 원을 결제하면서 4개월 할부합니다. 된다라는 거죠. 왜냐? 한 달에 50만 원 벌었으니까 50만 원은 내가 쓰고 200결제를 했지만 4개월 할부를 했기 때문에 괜찮네. 한 달에 50만 원씩 내면 되니까.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판례가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아직 교수님들이 계속해서 이 부분만 건들죠. 이 부분이랑 이 부분만 건들어요. 지금 여기서는 지금 안 건들고 있어요. 과연 뭐를 내야 될까? 처분 허락 재산 이 조문은 일단 나왔는데 요 판례 사안을 내지를 않네요. 묵시 가능. 묵시적 가능에서 가장 중요한 인자가 독자적인 소득 금액이었어요. 요즘 아이들 부모님 허락받아서 아르바이트 하니까 딱 요 정도만 챙겨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제 밑에 일부러 공간을 넓게 비워둔 이유이기도 하고요. 편집 판형을 좀 넓힌 이유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에 시험장 가기 전까지 요 정도는 챙겨가시면 크게 무리는 없겠다라고 생각해서 여기 이제 나중에 추가 학습을 하셔도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시면 자, 신작 문제 10페이지. 요거 제가 한 11분 정도 드릴 테니까 한번 풀어보실까요? 1분도 많죠. 한 40초? 정답 금방 보이시죠? 자, 기억 지문. 질병, 정신, 뒤에 신체가 틀렸네요. 여기서 틀렸기 때문에. 근데 밑에 보시면 누나니까 이촌 맞죠? 청구권자는 요건 통과했는데 제약 요건과 관련해서 요건 불비. 니은 가정법원은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하면서 피성년 후견인의 행위 중 취소할 수 없는 법률행위 범위를 정할 수 있다. 그러면 어떤 행위든지 할 수 있다라는 거고 설령 가정법원이 지정해주지 않았다 하더라도 디귿 두 번째 줄 일상생활에 필요하고죠. 고 거나 X입니다. 난리 나죠. 오어와 엔드 요건, 중복 요건과 선택 요건의 차이점. 일상생활에 필요하거나 이렇게 본다 그러면 일상생활에 필요하면 1000만 원짜리여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쵸? 필요하고입니다. 대가가 다운해야 돼요. 이 친구가 아이스크림을 사 먹었는데 극단적인 예시로 아이스크림이 100만 원짜리예요.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금태두른 아이스크림일 수 있으니까.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필요하거나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는 성년 후견이 취소할 수 없다. X예요. 그래서 뒤에 항상 이 부분이 좀 어려운데 조문 보시면 11페이지 해설에 있습니다. 세 번째 줄에 있죠. 필요하고예요. 고. 시험장 가서 잠깐 안 보이실 수 있어요. 잠깐 안 보이실 수 있습니다. 요런 게 이제 법조문에서 바꿔낼 때 가장 까탈스러운 것. 난이도를 좀 올려보겠다. 그러니까 알고도 당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함정에 안 걸리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이유는 어쨌든 절대평가긴 하지만 상대방이 마이너스 1, 내가 플러스 1이면 두 개 차이. 그렇죠. 이게 2차에서도 똑같아요. 나는 쟁점 하나를 누락 안에서 상대방은 마이너스 5인데 나는 누락 안에서 플러스 5점을 받았다. 10점 차이인 거죠. 과목당. 엄청납니다. 자, 해서 이런 부분들 조금만 조심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요. 요것도 제가 40초 드리겠습니다. 한번 풀어보실게요.
자, 같이 볼게요. 자, 기억 지문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실제 다른 영역에서 나왔던 문장이에요. 교수님들이 의도적으로 꼬아낸 거 맞죠?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기만 하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까지 올라간 거죠. 헌법재판소가 본인의 의사를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절차적인 규정들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 의사에 반하여 한다 하더라도 일반적 행동자유권 침해하지 않는다, 이렇게 최종 결론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절대 이제 기억 안 틀릴 거예요. 제가 헌법재판소 판례까지 알려드렸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니은 지문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만약에요, 니은 지문을 읽어내려가는데 제가 이것까지 바꿀까도 생각해 봤거든요. 자, 읽어볼게요. 한정 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에 대하여 피한정 후견인의 이익이 침해될 염려가 있어요. 아니, 침해될 염려가 있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정 후견인이 동의를 하지 않아. 그러니까 뒤에 가정법원은 직권 또는 피한정 후견인의 청구에 의하여 동의 가름하는 허가를 할 수 있다. 제가 직권을 넣었습니다. 찾아낼 수 있겠어요? 시험장 가셔서? 그것도 박스형으로. 직권 X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청구 개시예요. 청구 허가고 직권 개시 없죠. 지금 제한 능력자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직권, 제한 능력자 영역이니까 직권 X. 직권 X. 다시 한번 가정법원은 직권 또는 땡입니다. 왜냐면 앞선 지문이 함정이야. 그치, 야, 피한정 후견인의 이익이 침해될 염려가 있으니까 우리 가정법원이 후견적 입장에서 개입해야지. 직권으로 해줘야지. 바빠요, 가정법원. 그쵸. 청구 들어와도 해줄 똥 말똥인데 찾아가서 직접 직권으로 해준다. X. 그래서 니은만 다시 한번 제가 체크를 해드렸고요. 디귿은 한 명입니다. 그리고 자연인이에요. 그것까지만 또 체크해주세요. 1인이고요. 자연인만 됩니다. 이게 미성년 후견인이에요. 그리고 얘는 어디에 공시한다고요? 가족관계 등록부 공시입니다. 후견 등기부 공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후견제도는 성년 후견제도와 관련해서는 여러 명도 되고 법인도 된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법인. 미성년은 느낌이 가족 같은 느낌이래요. 그래서 가족관계 등록부. 그리고 아이가 자라나기 때문에 한 명이었으면 좋겠다. 의견 불일치를 보는, 하물며 부모님들도 의견 불일치를 보는데 미성년 후견이 여러 명이면 의견 불일치 더 보는 거지. 그렇게 느낌으로 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작 2번 문제가 제일 어려운 문제예요. 기억 지문도 어렵고요. 니은 지문도 어렵다. 직권 넣는 순간 어렵다. 어렵다. 그래서 정답이, 특히 보기 지문이 요즘 이런 스타일로 나오잖아요. 그쵸? 다 읽게끔 만들죠. 왜냐면 새 지문을 들였으니까 새 지문은 전부 알아야 되는 게 맞다 라고 출제자도 고려를 해준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넘겨보시면요. 신작 3번. 자, 부재 실종인데 아직까지 이런 스타일로 나오진 않았어요. 그냥 단순 지문 위주로 나왔기 때문에 정리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다음 쟁점이 부재 실종이죠. 부재의 경우에는 갖고 계신 교재라든지 보셨을 때 두 가지로 체크하시면 되겠죠. 선임하고 갔다 이러면 상관없어요. 이미 대리인이니까. 근데 선임하지 않고 갔다. 그럼 이제 청구를 통해서 가정법원이 선임을 할 건데 가정법원이 선임을 할 거니까 얘는 법정 대리인 맞다. 그럼 법정 대리인의 권한은 보존 관리는 내가 단독으로 하겠다. 괜찮다. 야, 근데 요거는 처분행위 많은 안 된다. 법원 허가를 받자. 근데 판례가 하나 더 요구하죠. 법원 허가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처분행위가 적법해지는 건 아니고 반드시 그 행위가 부재자 이익을 위한 행위여야 한다. 따라서 아무런 관련 없는 사람을 위해서 담보 제공, 저당권 설정 등을 한 행위는 안 된다. 안 된다. 무효입니다. 그리고 요 허가는요. 사전 허가 되고요. 그 과거 행위 추인의 의미의 허가도 되죠. 그리고 반드시 얘는
이게 좀 중요하죠. 선임 결정 취소로 소멸입니다. 권한 소멸. 이게 일반 대리와의 차이점이죠. 본인 사망만으로는 소멸 안 해요. 그래서 나오는 문장이 요 본인 사망에는 실종 선고도 들어간다라는 거죠. 본인 사망만으로는 소멸 안 하고, 그리고 이 취소도 장래효입니다.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죠. 당연한 얘기. 그래서 요 정도 오히려 선임하지 않고 부재자가 된 경우에 이해관계인 등의 청구, 가정법원이 선임, 그렇다면 법정 내린 그 친구가 혹시라도 장난칠까봐 제약 요건을 뒀는데 입법자들이 이거 하나만 뒀다. 그러니까 대법원 입장에서는 야, 지금 우리가 처분 위임을 처분 허가장을 내어줘야 되는데 괜시리 처분 허가장 내어줬다가 실제로 본인이 피해 입으면 어떻게? 그쵸? 판례가 자기 빠져나갈 구멍을 만든 거죠. 빠져나갈 구멍을. 명문의 규정이 없는데 요건을 추가했단 말이에요. 이런 건 시험에 나오는 거죠. 명문의 규정이 없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실종은 요즘 그닥 잘 나오진 않는데 판례가 없어서 그렇죠. 요건 면에서는 보통이랑 그리고 특별 실종. 그래서 요거 계산 문제만 잘 한 번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문 1개 정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실종기간 만료 시의 소멸이니까 소급 사망 간주니까요. 소급. 다만 이 사망은 말 그대로 권리 능력을 박탈시키는 건 아닙니다. 그냥 그 종래 주소지의 사법 관계만을 종료시키는 의미인 거죠. 공법 관계까지 종료시키진 않아요. 선거권, 피선거권 그런 의미는 아니다. 아니다. 자, 그리고 나서 실종 선고를 취소하면 원칙 소급표인데 예외적으로 2개가 있는 거죠. 직접 원인 수익자는 일단 다 토해내시고요. 선이라면 현존만 토해내시고 아들 그거 어딨어? 아빠 이것밖에 안 남았어. 근데 뻔히 부모님 살아계시는 거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실종 선고를 했다? 그럼 전부 토해내셔야 되죠. 반환 범위의 차이만 있을 뿐 무조건 반환하셔야 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이제 관건은 이분이죠. 얘랑 거래한 제3자. 얘가 이렇게만 되어 있죠. 선고 후 취소 전 선의로 한 행위. 요거는 유효화 시켜 주는데 기간 하나. 선고 후 취소 전 그리고 선의. 여기에 이제 판례가 없는 거죠. 판례가 없는 거니까 조문만 알고 계시고요. 그냥 쌍방선의설이구나 갖고 계신 이제 교재로 확인만 한번 해주시면 됩니다. 출제자분들이 못 내요. 이제 이론적인 문제는 혹시라도 오해 소지나 복수정답 시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판례가 아니고서는 잘 안 냅니다. 그래서 조문 정도는 충분히 내실 수 있다라는 거죠. 요거는 판례는 없고 통설이 쌍방선의설이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 판례 나오는 순간 증명책임까지 다 나와야 되거든요. 거래한 상대방이 아들과 거래를 해요. 응? 아이고 부동산 등기부를 떼봤더니 아이고 아버님이 돌아가셨군요. 근데 물어본다? 혹시 실종 선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어디 있어? 없지. 그러니까 판례가 나올 수도 없고요. 나올 수도 없고. 문제 내기가 좀 껄끄러운데 자 그래도 한번 보겠습니다. 신작 3번. 자 갑은 2000년 3월 14일 6시 잠수장비를 착용하고 제가 요걸로 넣어드렸어요. 잠수장비. 이거 보통실종, 특별실종, 보통실종. 5년짜리죠. 해양생물 연구를 위해 잠수하였다가 행방불명되었으니까 초일 불산입 원칙에 따라서 2000년 3월 15일 0시부터 2005년 3월 14일 24시 꽉 채워서
사망하셨네요. 2012년 3월 15일 실종 선고가 내려졌다 옳은 것은 기억지문. 얘는 특별 실종이 아닌 보통 실종이니까요. 2005년입니다. 그죠? 2005년. 니은 갑이 실종된 후 법원 결정으로 갑을 위한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선임된 경우 그 재산관리인이 갑의 부동산을 매도하려면 그쵸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디귿 실종 선고에 의해 갑은 권리능력을 상실하므로 끊고 땡이죠. 실종 선고는 권리능력 상실 박탈 규정이 아니다. 우리 민법은 오직 자연적 사망만이 권리능력 박탈 규정으로 보고 있다. 박탈로 보고 있다. 뇌사도 아닙니다. 뇌사도 사망 개념 X, 실종 선고도 사망 개념 X, 오직 자연적 사망. 다만 그 자연적 사망을 증명하기 곤란한 경우 법원이 어때요? 논리칙 경험칙으로 인정 사망. 그거까지 하나 이제 확인하시면 되겠네요. 논리칙 경험칙. 그리고 이제 지문 하나 더 뽑는다 그러면 실종 선고와 관련해서 제가 니을도 넣었다가 뺐는데 기출을 분석하면 대부분 거의 이런 사례형은 새 지문이더라고요. 가족관계 등록부에 사망으로 기재된 자는 실종 선고 대상이 아니다. 그쵸? 그것까지 확인하시면 돼요. 왜냐? 가족관계 등록부에 사망 기재는 사망이라는 강한 추정력이 있습니다. 죽은 자를 또 죽인다? 말이 안 되죠. 2번 죽이는 일이야. 세상에. 법이 그렇게 야박하지 않아요. 그래서 계산 문제 때문에 제가 기억 지문 하나, 뭐 니은이나 디귿은 크게 문제 안 되는데 기억에서 계산형 문제여가지고 그래서 요 판례 하나만 챙겨 가시라는 겁니다. 15페이지의 기억 지문 요거 한번 읽어볼게요. 진짜 요 2011년 판례가 나왔을 때 정말 핫했어요. 제가 2차 공부를 하고 있었을 때였거든요. 핫해가지고 거의 모든 영역의 객관식 지문으로 다 뿌려졌습니다. 실종선 흔치 않았죠. 그리고 이때 그 유명한 이제 세월호 사건이 막 터지고 나서 막 선박 이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엄청 교수님들이 출제를 많이 했었습니다. 읽어볼게요.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이라 함은 화재, 홍수, 이제 우리나라는 지진도 무관하지 않죠. 화산 폭발, 막 백두산 화산 얘기 나오고 있네요. 일반적, 객관적, 생명의 명백한 위험. 진짜 어려운 말, 엄격한 말들은 다 썼죠. 뒤에 발생시킬 가능성이 현저히 높다. 그러므로 밑에 잠수 장비를 착용했다라는 건 오히려 생존 가능성을 높여주는 거죠. 중현이가 잠수 장비도 없이 바다에 푹 빠졌어요. 그럼 죽었겠구나 생각할 건데 잠수 장비를 착용했어. 생존 가능성이 더 늘어나는 거죠. 따라서 보통 실종 5년이다. 해서 자 초일 불산입입니다. 그쵸? 연령 계산이 초일 산입이에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한 끗 차이죠. 한 끗 차이. 2005년 3월 14일 24시란 말은 2005년 3월 15일 0시란 말과 같죠. 근데 요즘 표현 트렌드를 보면요. 3월 15일 0시라는 개념보다 3월 14일 오후 12시, 24시 이런 표현을 많이 주니까 조금만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연령은 초1 산입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판례 2개 보고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자, 판례 5번. 의사능력 관련돼서 오랜만에 또 최신 판례가 나왔는데 1번 지문은 기존 법리 확인해 볼까요? 자, 의사능력이라 함은 자기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얘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이다. 이건 크게 문제 안 됩니다. 자, 우리가 원하는 문장은 후단 문장이에요. 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해서 자, 개별적 판단에 추가 언더라인 부탁드립니다. 왜냐? 의사능력은 명문의 규정에 없기 때문에. 개별 판단. 근데 행위능력은요. 획일적 판단. 맞죠? 법률의 규정이 있잖아요. 법정화, 획일화. 미성년, 성년, 후견, 획일화. 그래서 2가지가 필요하답니다. 세 번째 줄, 일상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법률적인 의미나 효과에 대해서도 이해해야 된다. 결국 2가지가 필요한 거죠. 우리 이제 법규범 안으로 들어오니까 행위의 일상적인 의미란 것은 자연적인 의미인 거예요. 나 밥 먹는구나. 근데 그 밥 먹는 행위가 과연 어떤 법적 구속, 법적 규범 효과를 받겠는가? 변제를 해야 된다라는 거지. 밥집에서 밥을 먹었으면 돈을 내야 된다라는 거죠. 그 법률적인 의미나 효과까지. 왜냐? 우리는 이걸 원하는 거죠. 효과의사 이걸 원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혹시라도 1번의 후단 문장은 크게 문제 안 되는데 교수님들이 잠깐 핀트가 어긋나서 2번 지적장애를 가진 사람이 장애인 복지 법령에 따라 지적장애인 등록을 하지 않았다거나 등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해서 반드시 의사능력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어떤 의미인 거죠? 법은 의사능력 유무를 판단하는 하나의 인자에 불과하다. 다시 법은 의사능력 유무를 판단하는 데 있어 하나의 인자, 판단 기준에 불과한 거지. 결국 명문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1번, 두 번째 줄 이게 핵심이라는 겁니다. 구체적 개별적으로 법원이 직접 판단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의사 무능력자의 무효 주장은 뭐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 위반이 아니다. 그리고 판례 6번. 자, 요거는 뽑힐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1번 질문 보세요. 두 번째 줄. 한정 후견 개시를 청구하셨대요. 청구는 어떤 거? 한정 후견 개시 청구. 키워드 잡아드렸고 세 번째 줄. 근데 법원이 성년 후견을 개시할 수 있다. 이렇게 한 문장. 한정 후견 개시를 청구했지만 법원은 성년 후견을 개시할 수 있다. 끝. 반대로 성년 후견 개시 청구를 했습니다. 밑에 한정 후견 개시할 수 있다라는 거죠. 즉 청구권자 입장에서는 지속결여를 주장했어요. 근데 법원 봤더니 지속결여는 아니고 사무처리 능력 부족에 불과하대. 반대로 사무처리 능력 부족이라고 해서 한정 후견을 청구했는데 법원 입장에서는 야 이거 안 돼 지속결여야. 이 두 가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일단 청구를 했다 그러면 의사능력이라든지 정신적 판단 능력 유무는 우리 법원이 판단하겠다. 자, 그래서 2번 문장 이런 게 또 나왔잖아요. 한 번만 확인 부탁드립니다. 한 판단 인자에 불과한 거죠. 의사의 감정이라든지 법의 존재 유무는 판단 인자에 불과하다. 오로지 이거 권한 누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법원이 판단하겠다라는 거죠. 법원이. 그래서 2번 문장도 좀 유력합니다. 가정법원은 피성년 후견이나 피한정 후견이 될 사람의 정신상태를 판단할 만한 다른 충분한 자료가 있다면 의사의 감정이 없더라도 성년 후견이나 한정 후견을 개시할 수 있다. 나올 수 있는 문장이 의사의 감정이 없다면 성년 후견이나 한정 후견을 개시할 수 없다. 다시 가정법원은 의사의 감정이 없다면 성년 후견이나 한정 후견을 개시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리고 잠깐 쉬었다가 파트 3의 법률행위 주체 이제 법인 파트로 넘어가도록 할게요.